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며느리의 그 한마디.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첫 기차에 올랐습니다. 20년을 살아온 창원의 그 집. 마당 끝에 감나무가 있고 대문 옆엔 오래된 장독대가 있는 그곳. 남편과 함께 이사와 손수 심었던 감나무. 아들 영수가 기어다니던 마루.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던 날 함께 담갔던 김치.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떠나왔습니다. 밥 짓고 마당 쓸고 반찬 두세 가지 나눠 먹던 평범한 일상. 남편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그 집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이젠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기꺼이 떠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그 말이 문틈 너머로 들려왔다. 마치 내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귀를 의심했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렸다. 솔직히 숨막혀.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저 말은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아들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혜정아, 그래도 내 엄마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 난 진짜 더는 못하겠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식탁 끝 의자 한 칸도 냉장고 속 김치 한 통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보따리를 쌌다. 사진첩, 손수 뜬 털조끼, 그리고 평생 끼고 살던 조그만 수첩 한 권.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진짜 요즘 웃고 있는 날이 늘었으니까요. 엄마, 이젠 서울 올라오세요.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74세 양정숙입니다. 영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창원 시골 끝자락 2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들 손자와 함께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마당 끝에 자리한 감나무도 이제는 가지가 축 처졌고 대문 옆 장독대는 그 세월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 지어 먹고 마당을 쓸고 반찬 두세 가지에서 이웃집 할매들과 나눠 먹는 게 내 일상이었어요. 남편 박 씨는 벌써 18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와서 손수 심은 감나무, 영수가 기어다니던 마루,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함께 담근 김치, 벽 곳곳에 스며든 삶의 흔적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죠. 마지막 날 이웃 할매들이 전부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정수가 서울 가서도 건강해라. 우리 김치 담그는 맛 잊지 말고 가끔 전화해라. 응.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사이였으니까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몇 개에 남편 영정 사진, 손수 뜬 털실, 조끼 몇 장,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온 레시피 노트 한 권. 서울역까지 아들이 마중 나와줬을 땐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서울역은 너무 크고 복잡했어요. 서울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세탁기에서 바로 물도 빠지고 수도꼭지를 돌리면 온수가 나왔죠. 화장실엔 따뜻한 변기까지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문명의 이기에 놀라며 며느리와 손자와의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빈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저보다 더 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며느리 혜정이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방 준비해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첫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혜정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수빈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 영수가 옛날 얘기를 꺼내며 웃는 모습.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환영은 딱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화장실에 걸레랑 세제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요즘 바닥이 자주 미끄럽더라고요. 혹시 한 번씩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맡게 됐어요.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어른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할 일이 있어서 좋다고 여겼죠.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내가 한국을 손자가 남기자 혜정이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된장찌개에 소금 조금 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수빈이가 짜다고 하네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죠. 짜다, 달다 하는 게 취향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원에서는 모든 이웃들이 내 김치와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근데 그런 말이 매 끼니마다 이어지더군요. 어머님, 이 나물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어머님, 밥이 좀 되직해요.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맛을 안 좋아해요. 점점 내 요리는 틀린 것이 되어갔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음식이 창원에서 모든 이웃들이 찾던 그 손맛이 말이에요. 수빈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꼬박꼬박 했고, 학교 다녀오면 내 손 꼭 잡으며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어봐 줬습니다. 그 맛에 살았지요. 하지만 수빈이도 점점 바빠졌습니다. 학원에, 친구들과의 약속에, 아르바이트까지, 저녁도 자주 건너뛰더군요. 할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오늘 학원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 가야 해요. 그럼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묵은 김치에 밥만 비벼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혜정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나는 정성스럽게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응, 솔직히 좀 답답해. 뭔가 내 집 같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애 봐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아니야.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져. 그 순간 내가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루는 화장실 세면대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서 그걸 빨아서 햇빛에 널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부르더군요. 어머님, 저희 수건은 따로 세탁기 돌려요. 다음엔 그냥 두세요. 그때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라는 걸요. 밤에는 종종 꿈을 꿨어요. 창원에서 살던 그 작은 집, 장독대 옆에 피어오르던 된장 냄새, 남편 목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꿈에서 깨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냥 조용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정이가 현관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툭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진짜 그 말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날 밤 오래된 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아들 태어난 날짜, 첫돌 사진 붙인 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글귀 하나. 나는 언제쯤 누구의 집이 아닌 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떠 김치를 다지고 멸치를 볶아두었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감자조림도 푹 익혀놨죠. 주방 바닥까지 닦고 나니 시간이 벌써 아침 8시였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두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거실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혜정이와 영수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요. 지금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어. 솔직히 숨 막혀.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나도 내 삶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한 달 들여. 한 달 안에 나가주시라고. 우리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 혜정아, 그래도 내 엄마인데. 당신은 항상 그래. 결정을 못해. 나는 이제 정말 한계야. 그 순간 심장이 쿵 꺼지더라고요. 대화가 끝난 줄 알고 거실로 나가자 둘 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국을 한술 떠보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 한 술이 목을 넘어가질 않더군요. 점심 무렵 영수가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혜정이 말은 좀 이해해줘. 요즘 애들이 예민하잖아. 엄마도 불편하고 그렇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예민한 걸 내가 몰라서 그랬겠나. 하지만 엄마도 불편하잖아라는 말에서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나가야겠구나. 단단히 느꼈죠. 며칠 뒤 혜정이가 따로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말투는 또 이상하게 다정했죠. 어머님,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근처 원룸도 좀 알아봤어요. 마침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네, 창밖으로 햇빛도 잘 들고 이불은 제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그때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고작 원룸 한 칸, 햇빛 든다는 이유로 포장된 쫓겨남.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도 형편 좀 나아지면 다시 모실게. 지금은 집이 너무 좁잖아. 그리고 수빈이도 곧 대학생이 되면 더 공간이 필요하고 내가 키운 자식이 맞나 싶더군요. 나는 그날 저녁 내 보따리를 쌌습니다. 털실 조끼 2장, 사진첩, 약, 봉투,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수빈이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죠. 나는 그 아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대신 편지 한 장을 써서 베개 밑에 넣어뒀어요. 수빈아, 할머니는 잠깐 멀리 가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수빈아. 다음 날 아침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나왔습니다. 행선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집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득 손에 쥐어준 아들 지갑 속에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밥 한 끼, 지하철표, 그리고 아주 잠깐의 눈물. 서울역 앞 인근 골목에 작은 쉼터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밤에는 노숙자들이 몸을 뉘이는 곳. 나는 그곳 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말하더군요.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어르신, 주무실 자리 잡으려면 종이박스 하나 구해오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박스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바닥에 깔린 종이에서 스멀스멀 냉기가 올라오고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더군요. 그 순간 창원에서의 그 감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봄이면 꽃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던 그 나무. 그 아래서 남편과 함께 차 마시던 그 시간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어떡하노. 그리고 울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며칠을 버텼지만 오래 머물 곳이 못 됐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시선이 따갑고 밤이면 경찰이 돌아다니며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나는 작은 배낭을 맨 채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행 무궁화호. 곧 출발합니다. 창원에서 가까웠던 탓일까요? 부산이라는 이름이 왠지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창원에서도 바다가 가까웠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친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산역. 이름은 커도 내겐 너무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전부 바쁘게 걷고 길거리 사람들 눈엔 나 같은 노인은 보이지도 않더군요. 역 뒤편 주차장 구석에 쓰레기 봉투랑 고철들이 쌓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앉으이소. 지금은 안 추워도 밤 되면 바람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분은 나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고 무릎 담요 하나에 박스를 덮고 있었습니다. 옆에 김밥 반줄이 담긴 비닐봉투가 있었죠. 그거 드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틀 만에 잘 얻었는 기라.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가 반쯤 찢어진 비닐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더군요. 자식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호의였으니까요. 그날 밤 부산역 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뭐 하나 크게 바란 것도 아닌데 담요도 없이 자다 보니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누군가 내 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짙은 주름의 두툼한 손, 그리고 푸른색 앞치마. 할매, 여기 그냥 이러다간 병원 가요. 자갈치 시장 앞에 사람들 좀 모이는 데 있는데 가보이소. 거기 가면 하루라도 일줄 수 있을 기다. 그분 이름은 민 씨였습니다. 나처럼 혼자 살고 몇 해 전 남편을 보내고 시장 안에서 생선가게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누구나 하나씩 다 잃고 시작해요. 민 씨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다 잃고 시작한다. 나는 진짜 다 잃은 걸까? 그래도 살아는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 씨가 알려준 대로 자갈치 시장 입구 쪽 허드렛일을 찾는 줄에 섰습니다. 노인들, 이주 노동자, 이혼한 젊은 엄마까지 줄이 길었습니다. 이모님, 김치 좀 담글 줄 아세요? 누군가가 물었고 나는 자동처럼 대답했습니다. 예, 저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안 작은 반찬 가게에 하루 10,000원 받고 하루 4시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복희네 반찬. 전 주인이 일주일 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급하게 일손을 찾게 됐다더군요. 비닐장갑 끼고 무채를 자르고 멸치를 볶고 마늘 까다가 손톱이 다를 때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기가 막히네요. 아주 손님들이 김치 더 달래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누군가 내 손을 기다렸다는 말. 그 말이 고마워서 그날은 몰래 웃었습니다. 창원에서 50년 동안 익힌 그 손맛이 여기 부산시장에서도 통하는구나 싶었어요. 내가 만든 김치를 먹고 이거 어디서 담갔어요? 물어보는 손님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사장님이 아예 하루 일당을 올려줬습니다. 어머니, 장사 잘 되면 덕분이지 뭐예요. 하루에 15,000원. 많다고는 못하죠. 그래도 내 손으로 벌어먹는 밥은 참 따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모, 저 파김치 조금만 더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정수기모는 손에 뭔 약 발랐나. 묵은지도 새로 담근 것 같네. 처음엔 정수기란 이름을 듣는 게 어색했지만 이젠 이모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시장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죠. 나도 그 시간에 맞춰 가게에 나가 김치통을 정리하고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시장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민 씨는 여전히 매일같이 일 끝나고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통조림 참치에 청양고추 넣어 쓱쓱 비벼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정숙 씨. 자기한테 맞는 자리를 찾으면 꼭 한 번은 웃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진짜 요즘 웃고 있는 날이 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관광객들이 잔뜩 몰리는 토요일 오후였죠. 나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들자 수빈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검은 백팩에 반팔티,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입을 떡 벌린 채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진짜 왜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나 엄마 아빠가 할머니 친정 갔다고 했는데 왜 반찬 가게에서 이러고 계세요? 수빈이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부산까지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자갈치 시장에 들른 거였어요.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그냥 잠깐 일하는 거야. 친구 소개로 잠깐.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할머니, 서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도
민 씨도 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나는 수빈이 손을 잡고 시장 옆 커피 자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종이컵 커피 2잔을 뽑아놓고 말없이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어요? 할머니, 왜요? 나는 종이컵을 한참 쥐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할미는 그냥 너희들 삶에 끼고 싶지 않았어. 그게 말이 돼요? 나도 가족인데 왜 그렇게 혼자 견디셨어요? 가족이니까 미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지금 학교도 그렇고 집도 숨 막혀요. 할머니랑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노. 걱정. 엄마는 할머니가 나간지도 몰랐고 아빠는 말도 안 해줬어요. 수빈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할머니 이야기는 금기예요. 물어보면 괜찮다, 잘 지낸다, 이것만 반복해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저는 정말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겸 가게 뒤 조그만 창고에 이불을 한 채 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구나. 아직 내 삶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빈이는 매일 자갈치 시장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할머니랑 밥 먹고 가려고요 하더니 이틀 뒤엔 아예 시장 근처 고시원에 방을 잡았다더군요. 집엔 얘기했냐?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질 않더군요. 그냥 안 들어갈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 집은 제 집 같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나처럼 집에서 밀려나는구나 싶어서요. 수빈아, 너는 아직 어려. 부모님과 잘 지내야 해.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부모님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할머니만 저를 진짜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었다니. 며칠이 지나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혜정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선글라스를 끼고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로 사람들 시선을 끌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애한테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수빈이가 가게 뒤에서 나오더니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 진짜 너무해. 수빈아,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하니? 응, 하고 있어. 엄마는 거짓말만 했잖아. 할머니 친정 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도 막았잖아. 영수도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나타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는 내 옆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난 진짜 괜찮아.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그 아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네 인생까지 여기 끌어들이고 싶진 않다. 할머니,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수빈이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가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그리고 지하철 교통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많이 생각했고 내가 잘못했다. 수빈이 말 듣고 많이 부끄러웠다. 지금이라도 다시 오면 정말 잘할게.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영수의 어릴 적 사진, 내가 직접 쓴 시 몇 줄,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 명절 음식 먹으며 어머님 손맛이 참 좋네요 했던 날의 기록까지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을 참으며 기억해가며 버텨왔던 나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날 민 씨와 반찬 가게 사장님이 나를 불렀거든요. 정수기모, 잠깐 시간 좀 내줘요. 나는 가게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선반과 접이식 책상, 그리고 정수기모 반찬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돈 조금씩 모아서 해봤어요. 이제 이모도 이름 걸고 장사하자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걸어준 사람은 이곳 시장 사람들 뿐이었죠.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리까지 챙겨준 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뭐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야. 이젠 남이 아냐.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다며. 네. 진심 같았어요. 할머니만 원하시면 같이 돌아가요.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과연 진짜 달라질까? 내가 내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이 시장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생긴 이 공간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편지 잘 받았다. 네 마음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나는 이젠 여기서 살란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그럴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잖아.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가 좋다. 시장 사람들, 내일, 그리고 내 이름. 그럼 이제 나랑은 끝이란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서 시작하는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날 시장 문을 여는 첫날 간판 앞에 서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넌 지금 너의 자리를 만든 거야. 시장 사람들은 내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정숙 이모, 이제 진짜 우리 시장 사람이네. 이모,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수빈이도 내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 씨와 함께 막걸리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오늘부터 진짜 새 출발이네. 맞아, 민 씨. 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 그게 맞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 우리는 작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생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김장김치가 금세 다 팔리고 멸치볶음도 한 통 비워졌죠. 점심 무렵 손님들 사이에 바쁜 손놀림으로 포장하다가 가게 카운터 위에 놓인 노란 봉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지 모를 봉투. 겉엔 낯선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일 마치고 난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 한 장, 그리고 접힌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2017년 1월 18일 부산역 대합실 근처에서 저에게 라면과 담요를 건네주신 아주머니. 그날 저는 삶을 포기하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부터 채우고 생각하자 하시며 라면을 주셨고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서울에서 쫓겨나와 부산역에서 첫날 밤을 지새우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기로 마음먹었고 이제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고맙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돈은 크지 않지만 제 진심입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저 라면 하나 건넸을 뿐인데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말에 온몸이 떨리더군요. 민 씨가 곁에 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게 바로 인생이야. 좋은 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내 수첩 안에 넣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그 청년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직원들이랑 함께 왔어요.
젊은 직원들 5명이 내 김치와 반찬을 사갔습니다. 사장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해가 뜨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엽니다. 김치 담글 물을 올리고 손님이 오기 전 미리 준비한 나물들을 진열하죠. 시장 사람들도 아침 인사로 내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정숙 이모, 오늘은 무생채 팔릴 각이다잉. 정숙이 이모 김치 있으면 된장찌개 필요 없제. 웃음이 납니다. 한때는 가족에게조차 잊혀졌던 이름이 이제는 시장 곳곳을 돌며 살아있는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수빈이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나랑 라면 끓여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할머니, 난 여기가 제일 편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수빈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왔어요. 할머니, 저 부산대학교 붙었어요. 이제 계속 할머니랑 있을 수 있어요. 민 씨랑은 주말마다 시장 끝자락 작은 테이블에서 막걸리 한 사발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이다, 정숙 씨. 이만큼 웃으면서 살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노.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옛 이웃 할매들이 단체로 부산 여행을 왔다가 내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수가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아이고, 정수기가 장사를 하고 있네. 그들의 놀란 얼굴을 보며 나는 웃었습니다. 할매들, 내가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 괜찮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네 김치 맛 여전하네. 요즘엔 가끔 젊은 손님들이 와서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모, 저 지금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모,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참 길어. 지금 힘들어도 꼭 좋은 날이 와.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을 잃지 마. 남이 뭐라 해도 네가 네 자리를 찾으면 돼. 지금 내 삶은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으면서 내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입니다. 집이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기다려지고 이름 불리는 그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게 간판을 매만지며 가끔은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찬엔요, 제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맛이 묵직할 거예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시장을 걸으며 정수기모하고 부르는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 자리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잘 서 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서 편안한 사람들이고 진짜 집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나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댓글로 편하게 선택해 주세요. 에이, 저라도 시장에서 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비가족이라면 끝까지 함께 살아야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진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